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2이고 서울 변두리에서 작은 분식집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 인생 이야기를 이렇게 꺼내 놓는다는 게 사실 쉽지는 않지만 언젠가 한 번은 제 마음속 깊은 곳까지 내려가서 솔직하게 털어놔야겠다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저는 그동안 제 삶을 너무 오래 숨기며 살았으니까요. 남들한테는 괜찮은 척, 밝은 척, 아무렇지 않은 척 하면서 살았지만 마음속에 자리 잡은 긴 시간의 상처는 쉽게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 인생에서 가장 뜨겁고 가장 아프고 또 가장 의미 있었던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내보려고 합니다. 저는 한때 누군가의 며느리이자 아내였고 한 아이의 엄마가 되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28배 결혼을 해서 아이를 가졌지만 불행하게도 유산을 하고 그 이후로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집안 분위기는 점점 더 차갑고 날카로워졌고 저는 하루하루 죄인처럼 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볼 때마다 눈을 치켜뜨며 복없는 년이라고 했고 남편은 술에 취해 들어와 저에게 애도 못 낳는 주제에 왜 이 집에 붙어 있냐며 내쫓으려고 했습니다.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왜 제가 벌을 받아야 하는지 그때는 아무것도 알지도 못했고 이해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제가 부족해서 그런가 보다, 제가 잘 못나서 그런가 보다 그렇게만 생각했어요. 저는 제 이름으로 불린 적보다 아무도 듣기 싫어할 그 말로 불린 시간이 더 길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제 이름을 들으면 낯설게 느껴질 정도였어요. 그렇게 20해를 살았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20해 동안 한 인간이 이렇게 존재감 없이 죄책감만으로 살아갈 수도 있겠구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40이 되던 해 저는 더 이상 제게 남아있는 힘도 마음도 없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대로 살면 나는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껍데기만 남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망치듯 그 집을 나왔습니다. 아무것도 챙기지 못했고 갈 곳도 없었지만 그 집에 남아있는 게 죽는 것보다 더 무서웠습니다. 집을 나와 처음으로 도착한 곳은 역 근처에 있는 허름한 여인숙이었습니다. 그날 방에 누워있는데 천장이 너무 낮아서 숨이 턱턱 막히는 것 같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작은 공간이 저를 살렸습니다. 누가 욕하지도 않고 누가 문을 세게 열며 달려오지도 않고 누가 제게 소리치지도 않는 그 침묵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저는 그 조용한 방에서 며칠 동안 정신없이 울었습니다. 서럽게 울면서도 울 수 있는 게 감사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동안 저는 울음조차 몰래 삼키던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렇게 다시 시작한 삶은 녹록지 않았지만 저는 처음으로 자유로웠습니다. 저는 아무리 힘들어도 독하게 일을 하며 버텼습니다. 그때 제가 들어갔던 곳이 바로 낡은 백반집 주방이었는데 그곳은 항상 김이 자욱했고 연탄 냄새가 옷에 배어 하루 종일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뜨거운 물에 손이 불어터져도 허리는 매일 저릿저릿했어도 저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는 오랜만에 살아있다는 느낌을 조금씩 되찾았던 것 같습니다. 그 식당에서 일한 지 몇 달이 지나자 제게 따뜻하게 말을 걸어주는 단골 손님이 생겼습니다. 다른 손님들은 반찬이 짜다, 밥이 식었다 투덜거렸지만 그 사람은 그런 말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늘 조용히 앉아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날씨가 참 춥네요. 청국장 하나 부탁드려요. 늘 조용한 목소리였고 저에게 항상 존댓말을 했습니다. 그 목소리, 그 존중이 저에게는 너무 낯설고 따뜻해서 자꾸만 가슴이 흔들렸습니다. 그 사람은 저보다 살짝 나이가 많았지만 마음은 누구보다 단단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저의 과거를 캐묻지도 않았습니다. 결혼을 했었는지, 아이는 없는지, 왜 혼자인지 그런 건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가 힘들어 보이면 속으로 걱정하는 사람 같았습니다. 누구나 다 나를 무시하던 세상에서 그 사람은 나를 사람으로 대했습니다. 그 사람과 저는 천천히 가까워졌고 어느 순간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저에게 조심스럽게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혼자가 된 지 오래라 외로움이 컸고 아이를 혼자 키우느라 마음이 고달팠다며 제게 함께 살아보지 않겠냐고 말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그 사람의 눈빛 속에서 저를 이용하려는 마음이 아닌 진심을 보고 새로운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재혼을 했고 제게는 새로운 가족이 생겼습니다.
바로 그 사람의 아들 혁준이었습니다. 혁준이는 그때 중학생이었는데 저를 처음 본 순간부터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새 엄마라는 존재를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어리고 또 친엄마에게 버림받았다는 상처가 너무 컸기 때문이겠죠. 저는 이해했습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 혁준이를 위해 이것저것 해보려고 했지만 혁준이는 저를 향해 마음을 닫아버렸습니다. 제가 다가가면 한 발짝 뒤로 물러나는 아이였습니다. 저는 아이 마음이 오죽하겠냐며 스스로를 다독이며 기다리려고 했지만 아이는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예민해졌습니다. 식탁에 앉아도 밥 한 숟가락 뜨지 않는 날이 많았습니다. 제가 밥을 해서 내오면 혁준이는 고개를 숙인 채 숟가락만 만지작거렸습니다. 남편은 그 모습에 화를 참지 못하고 혁준이를 다그쳤습니다. 내 새 엄마가 정성껏 차려놨는데 왜 안 먹냐고 너 그러면 안 된다고 소리쳤습니다. 저는 남편을 말리며 괜찮다고 했지만 그럴수록 혁준이는 더 강하게 저를 밀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시장을 다녀오면서 상태 좋은 고등어와 싱싱한 채소들을 사와 정성껏 밥상을 차렸습니다. 오늘은 혁준이가 좋아하는 음식만으로 채워보자. 그러면 오늘은 혹시나 웃어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혁준이는 또다시 상을 엎어버렸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바닥에 쏟아지고 그릇이 깨지는 소리가 집안에 퍼졌습니다. 남편은 크게 분노했고 저는 얼어붙은 채 서 있었는데 혁준이는 갑자기 울부짖었습니다. 친엄마도 날 버렸어요. 10살 넘도록 키워놨던 엄마도 하루아침에 사라졌다고요. 그런데 새 엄마라고 뭐가 달라요? 이 여자가 해준 밥을 내가 어떻게 믿어요? 혹시 독이라도 탔을지 어떻게 알아요?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지는 마음을 애써 붙잡고 있었지만 그 말들이 제 가슴을 그대로 갈라놓는 것 같았습니다. 혁준이는 제게 고통을 주려고 한 게 아니라 본인이 받은 상처가 너무 크고 깊어서 아무에게도 마음을 열지 못했던 겁니다. 그때 저는 이 아이의 분노 속에 숨어있는 외로움과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혁준의 방문 앞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들려오는 아이의 숨소리를 들으며 마음이 아려왔습니다.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어떻게 이 아이의 마음을 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결국 눈물만 흘렸습니다. 저는 아이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노력했지만 아이는 세상에 버려진 상처를 이미 너무 오래 안고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와 혁준의 첫 시작은 서로에게 쉽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마음을 다해 다가가려고 했고 혁준이는 마음을 다해 밀어내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과거에 겪었던 상처들이 이 아이에게 그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이 아이가 다시는 버림받았다고 느끼지 않도록 끝까지 지켜내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혁준이를 이해하려고 더 깊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라는 것이 참 어려워서 제가 좋은 마음으로 다가갈수록 혁준이는 더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다가가는 것이 그 아이에게 부담이 되는 건지 아니면 저를 받아들이는 순간 또 버려질까 두려웠던 건지 저는 그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그 아이의 눈빛을 보면서 느꼈던 건 이 아이는 누군가를 믿는 방법을 잃어버린 채 살아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세상으로부터 버려졌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혁준이가 친구를 심하게 때렸다고 피해 학생 부모가 학교로 오라고 한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 전화를 받자마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 아이가 왜 이렇게까지 달라져 가는지 걱정이 너무 컸습니다. 저는 숨이 차도록 달려 학교로 갔고 교무실 앞에서 울음을 참아가며 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혁준이가 책상 옆에서 숨을 헐떡이며 서 있었는데 그 눈빛은 화로 가득한 게 아니라 오히려 상처로 가득해 보였습니다. 저는 아이에게 다가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려고 했지만 혁준이는 저를 보자마자 고개를 돌리고 씩씩거리며 말했습니다. 저 그냥 퇴학시켜주세요. 저 같은 놈이 학교 다녀서 뭐합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혁준이가 단지 욱해서 싸운 게 아니라는 걸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이 아이는 지금 자신의 존재를 스스로 부정하고 있었고 그 속에는 버림받은 아이의 깊은 상처가 고스란히 숨어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이 아이가 지금 가장 필요한 건 나무람도 처벌도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누군가 강하게 잡아주는 손, 누군가 내 편이라는 확신, 그게 이 아이에게 필요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교무실 안에는 이미 다친 아이의 어머니가 서 있었고 혁준이를 향해 날 선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어머니 맞아요. 애가 이렇게 되도록 대체 뭘 한 거예요? 공부는 공부대로 못하고 성질만 더러워져서는 친구를 때리고 돌아다니고 계모라면서요. 역시 계모라 애를 저렇게 키웠네.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저는 제 몸 안에서 뜨겁게 올라오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저는 너무 오래 참아왔습니다. 계모라는 말에 저를 비웃듯 던지는 그 시선. 저는 예전 시댁에서 이미 그런 취급을 너무 많이 당해왔고 다시는 그런 시선을 견디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제 자신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혁준이한테 부족한 게 없도록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당신 아들이 먼저 우리 혁준이를 놀렸다고 하던데요. 남의 아픔을 가지고 놀리는 게 더 문제 아닌가요? 그러자 피해 학생의 어머니는 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무슨 엄마라고 그런 말을 해요. 계모면 계모답게 조용히 있으라니까. 엄마라고 불리면 다 엄마인 줄 알아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하나의 생각만 들었습니다. 이 아이가 지금 나를 필요로 한다. 누군가의 엄마라는 이름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결정되는 거라고 저는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용기 내서 앞으로 한 걸음 나섰습니다. 그때 혁준이가 순간 더 크게 격앙되며 선생님에게까지 큰 목소리를 냈고 저는 그런 행동을 절대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저는 아이에게 다가가 뺨을 2번 내리쳤습니다. 제가 손찌검을 한 건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손끝이 떨렸지만 제 표정에서는 결단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혁준아, 너 왜 그래? 내가 어떤 상처를 받았든 지금 이건 아니야. 너 지금 선생님께 무슨 행동을 한 건지 알아야 해. 내가 어떤 아이인지, 내가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지 나는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내 자신을 망가뜨리고 있니? 혁준이는 제가 때린 순간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에게 화를 내던 사람은 많았지만 자신을 지키기 위해 화를 낸 사람은 아마 저밖에 없었던 모양입니다. 혁준이는 입술을 달달 떨며 제 얼굴을 보더니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아까 좀 아팠어요. 그 한마디가 제 세상을 무너뜨렸습니다. 이 아이는 처음으로 저를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동안의 피로, 상처, 눈물 모든 게 한꺼번에 밀려오면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저는 아이에게 다가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래. 엄마는 너의 엄마다. 나는 절대 너 버리지 않는다. 너도 버리지 말아라. 그날 저녁 우리는 학교에서 집으로 걸어오는 내내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혁준이는 한참 동안 울다 말하길 친엄마에게 버림받았다는 그 상처가 너무 깊어서 견딜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엄마가 또 사라질까봐 두려웠다고, 그래서 마음을 열지 못했다고, 그래서 매일 화만 냈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저는 혁준이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 곁을 떠나는 일은 절대 없을 거야. 너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야. 너는 내 아들이고 난 내 엄마다. 그날 이후 우리 3사람, 남편과 혁준이와 저는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어색했던 식탁에서도 웃음이 나왔고 혁준이는 제가 해준 밥을 다 먹었고 등교할 때마다 저를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시간이 조금씩 우리 마음을 묶어주면서 그제야 저는 제 인생에 주어진 2번째 가족이 완전하게 다가왔다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았습니다. 몇 년이 지나지 않아 남편이 공사 현장에서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저는 다시 단둘이 남았습니다. 이번에는 떠난 사람이 아니라 남겨진 사람이었고 저는 그 상실을 붙잡고 또다시 살아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제 옆에는 혁준이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아이의 꿈을 지켜줘야 했고 이 아이의 인생에 더 큰 상처가 생기지 않도록 저 자신을 다그쳤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저는 다시 일터로 나갔습니다.
12시간, 16시간, 때로는 20시간 넘게 일했습니다. 24시간 식당에서 거의 잠깐 가게 구석에서 쪽잠을 자며 살았지만 저는 절대 일을 놓지 않았습니다. 혁준이가 의사가 되겠다고 했던 말을 저는 누구보다 믿고 싶었고 그 꿈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건 어떤 고된 일이라도 감당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새벽마다 온몸이 쑤시고 손가락이 얼어붙을 정도로 시려도 제 아들이 의사가 되어 나에게 가방 하나 사주겠다고 했던 그 조그만 꿈이 제게는 인생의 전부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10년이 넘는 시간이 흐른 뒤 혁준이는 마침내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날 혁준이가 첫 월급 봉투를 제 앞에 내밀던 모습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엄마, 이 돈으로 엄마 가방 하나 사요. 엄마 이제 고생 끝났어요. 그 말이 제 평생 어떤 보석보다 더 찬란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둘뿐인 가족으로 잘 살아가고 있었고 저는 제 인생이 드디어 안정됐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평온을 무너뜨린 사건이 바로 혁준이가 사랑했던 여자 연주였습니다. 그 아이를 만나면서 우리 인생은 다시 한번 거대한 소용돌이에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혁준이가 의사가 되고 안정된 삶을 시작했을 때 저는 드디어 제 인생도 조금은 편안해질 수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분식집 일을 하며 하루를 보내고 혁준이는 병원에서 환자들을 보며 바쁘게 살았지만 우리는 서로를 의지하며 참 정겹게 살았습니다. 저는 늘 그 아이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사랑을 하고 가정을 꾸려 행복하길 바랐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혁준이가 집에 들어오면서 어머니, 여자친구 한 명 있는데 조만간 인사드릴게요 하고 말했을 때 저는 너무 기쁘고 설레서 잠이 잘 오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이 아이의 인생에 드디어 봄이 오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며칠 뒤 혁준이는 여자친구 연주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예쁘고 단정한 인상의 젊은 여자가 밝게 웃으며 저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김연주라고 합니다. 저는 그 아이의 밝은 인사에 반가움이 밀려와 손을 잡아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래요. 만나서 정말 반가워요. 우리 집이 아주 넉넉하진 않지만 편하게 있다가요. 연주는 공손하고 예의가 넘치는 듯 보였고 말투도 곱고 무엇보다 혁준이가 옆에 서 있으니 참 잘 어울려 보였습니다. 저는 이 아이가 우리 아들을 사랑해주고 아껴주겠구나 싶어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혁준이가 잠시 밖으로 나갔을 때 연주의 표정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웃음이 싹 사라지고 방 안을 훑어보는 눈빛이 묘하게 탐색하는 듯 했습니다. 처음 보는 집이니까 둘러볼 수도 있겠지 싶어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그 아이는 제 방 근처까지 가더니 문을 살짝 밀어보는 동작까지 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연주 씨, 뭐 찾는 거 있어요? 그러자 연주는 팔짱을 끼고 제 방을 한번 훑어본 뒤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이런 집은 처음 와봐서요. 그 말에 제 마음이 순간적으로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이런 집이라는 말이 제 귀에는 마치 초라한 곳이라는 의미로 들렸습니다. 그래도 저는 혹시나 제 오해일까봐 그냥 웃고 넘어가며 물었습니다. 그래도 좀 춥지 않아요? 난방이 잘 안 돼서 미안하네. 그러자 연주는 시선을 피하며 괜찮다고 했지만 이미 그때부터 그 아이의 말투 속에 숨겨진 교만함이 조금씩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뒤 혁준이 방에서 문이 잠기는 소리가 들렸고 저는 깜짝 놀라 다가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연주 씨 괜찮아요. 그런데 안에서 우당탕 하는 소리가 나더니 연주가 문을 열며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노크도 없이 이렇게 들어오시면 어떡해요? 저는 너무 당황해서 문이 고장나서 그냥 열렸다고 둘러댔지만 그 아이의 얼굴에 떠오른 불쾌함과 경계심은 숨길 수 없어 보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마음이 조금 불편했습니다. 혁준이는 연주가 어떠냐고 묻지도 않았고 그날 이후부터는 표정이 조금씩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레 물었지만 혁준이는 괜찮다고만 말했습니다. 하지만 엄마인 제가 보기엔 절대 괜찮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술에 취해 들어와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며칠 뒤에는 연주와 헤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냥 성격이 맞지 않는다는 말뿐이었지만 그 말 사이로 깊은 상처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아들이 겪었을 마음의 무게가 얼마나 컸을지 생각만 해도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저는 이유를 알아야겠다는 생각에 연주 어머니에게 직접 연락을 했습니다. 혹시라도 두 아이 사이에서 오해가 있었는지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는 예약된 식당의 방으로 들어갔는데 그 안에 예상치 못한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연주의 아버지와 어머니, 연주, 그리고 연주의 남동생까지 있었습니다. 심지어 혁준이까지 그 자리에 있었는데 저를 보자마자 아이가 깜짝 놀라며 제 손을 잡더니 급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여기 왜 오셨어요? 제가 오지 말라고 했잖아요. 저는 그 아이의 당황한 얼굴을 보며 이 자리가 단순한 대화 자리가 아니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분위기는 결혼 상견례처럼 겉은 갖추고 있었지만 안은 묘하게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그들의 옷차림과 말투에서 부유함이 느껴졌지만 그 부유함 속에 숨어있는 교만함 또한 분명히 보였습니다. 연주 아버지가 정중한 척 말을 꺼냈습니다. 혁준 어머님 맞으시죠? 제가 돌려 말 못해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최소방을 데릴 사위로 드리고 싶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저는 눈이 잠시 멍해졌습니다. 결혼 이야기도 아직 본격적으로 하지 않았는데 데릴 사위라는 말이 갑자기 튀어나오니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놀라서 혁준이를 바라보았지만 아이는 저를 말리려는 듯 더 당황해 있었고 연주 부모님의 시선은 이미 계산을 끝낸 사람들처럼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연주 어머니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건 간단합니다. 최소방이 저희 병원을 이어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려면 최소방이 감당해야 할 조건이 있죠. 바로 사부인, 그러니까 어머님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것. 저희는 계모를 시어머니로 둘 생각이 없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계모라는 건 사실이지만 그 아이를 마음으로 낳고 눈물로 키운 세월은 절대 흘려보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는데 연주 어머니는 그 틈을 타 마치 도장을 찍으라는 듯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본인 딸이라면 계모까지 챙기라고 하시겠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그때 혁준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 어머니를 모욕하는 말은 그만하세요. 제 어머니는 남들이 뭐라 해도 제게 친엄마입니다. 도망간 제 친모보다 100배, 1000배 더 저를 아껴주셨고 지금의 저는 어머니 덕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보고 어머니와 연을 끊으라고요. 저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숨을 들이쉬는 것도 힘들 만큼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이 아이가 나를 이렇게 지켜주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연주 어머니가 테이블 위에 사진 한 장을 툭 내려놓았습니다. 그것은 오래전 혁준이 친모와 찍힌 사진이었고 제가 혹시라도 나중에 필요할까 싶어 몰래 간직해두었던 바로 그 사진이었습니다. 그 사진이 연주 어머니 손에 있다는 것은 그들이 우리 집과 혁준의 방을 뒤졌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자리는 더 이상 결혼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우리를 내려다보며 혁준을 자기들 집안의 도구로 쓰기 위한 조건을 들이밀고 있었습니다. 계모니까 물러나라는 말, 냄새나는 집이라는 말, 친엄마가 아니라는 말. 모든 말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한 가지를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이 결혼은 사랑이 아니라 거래였다는 것. 그 거래의 대가로 버려지는 사람은 바로 저와 제 아들이라는 것. 그때부터 저는 더 이상 참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그 순간 제 심장은 아주 천천히 내려앉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사람이라는 게요, 모욕을 당하는데도 단계가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당황하고 그 다음에는 말을 잃고 마지막에는 안에서 뭔가 뜨겁게 올라옵니다. 저는 그 뜨거움이 제 가슴을 밀어올릴 때까지 참고만 있었지만 결국 그 감정을 더는 억누르지 못했습니다. 연주의 어머니는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걸 오히려 당연하다는 듯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제가 최소방한테 어머님과 연을 끊으라고 할 때 그래도 제 딸 생각해서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계모라면서요. 그 말투는 마치 제가 사람으로서 부족한 존재라는 듯 낮춰볼 수 있는 가장 낮은 자리로 밀어버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까지 한 번도 계모라는 말에 스스로를 비하하며 살지는 않았지만 오랜 과거를 떠올리게 하는 그 한 단어가 머릿속을 울렸습니다. 예전 시댁에서 들었던 말들이 겹쳐지고 제가 그 집에서 버텼던 20해가 다시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용히 고개를 들고 연주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떨리는 만큼 단단했습니다. 그쪽이 계모를 원치 않는다고 해서 제가 존재 자체를 부정해야 한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혁준이를 마음으로 낳고 눈물로 키웠습니다. 제가 친엄마는 아닐지 몰라도 저는 이 아이를 위해 제 인생을 다 걸었습니다. 제 말을 들은 듯 못 들은 듯 연주 어머니는 연주 아버지를 보며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제게 다시 말했습니다. 최소방이 우리 집과 함께 가려면 깨끗해야 한다는 겁니다. 집안 끊고 들어오는 의사 사위가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이건 혁준이 앞날을 위해서입니다. 저는 그 순간 이들이 절대로 혁준이를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조건과 재산으로 보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혁준이를 데릴 사위로 들이면 병원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고 재산도 지킬 수 있고 주변에서 의사 사위를 둔 집이라고 인정도 받을 테니 그들이 원하는 건 단 하나였습니다. 혁준이라는 사람이 아니라 혁준이라는 타이틀입니다. 의사라는 이름, 능력이라는 숫자, 그리고 병원을 물려받을 수 있다는 그 조건. 그때 혁준이가 더는 참지 못하겠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나 크게 말했습니다. 그만하세요. 제 어머니까지 이런 식으로 끌어들이지 마세요. 제 인생을 제가 알아서 하게 해주세요. 저는 절대 어머니와 연을 끊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 결혼도 더는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방 안의 공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연주 아버지의 얼굴에는 당혹감이 떠올랐고 연주는 입술을 깨물며 불쾌한 표정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연주 어머니는 당황한 기색 없이 오히려 비웃듯 말했습니다. 참, 된장 냄새 나는 집에서 살던 분이 이렇게 고집이 강한 줄 몰랐네요. 그 말은 제 귀에 그대로 꽂혔습니다. 저와 혁준이가 사는 작은 집을 조롱하는 말이었고 그 작은 집을 지키기 위해 제가 얼마나 오래 일해왔는지를 완전히 무시하는 말이었습니다. 제가 새벽에 손이 얼어붙은 채 배달된 식자재를 정리하던 날들, 새벽 찬바람 때문에 손끝이 갈라져 피가 나던 날들, 한겨울에도 분식집 문 열며 손님 한 명이라도 더 받기 위해 걸벌 떨던 날들. 그 모든 시간을 모르는 사람이 제 삶을 그렇게 가볍게 말하는 게 너무나도 분했습니다. 그 순간 연주가 입을 열며 웃음을 섞어 말했습니다. 오빠, 그냥 엄마랑 연 끊으면 되잖아. 우리는 오빠를 위해서 말하는 건데. 그리고 솔직히 나는 계모를 시어머니로 모실 자신은 없어. 그런 집에서 사는 것도 싫고. 그 말은 또 한 번 제 마음을 갈랐습니다. 저는 이 아이가 말하는 계모라는 단어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평생 들었던 말이었고 저를 죄인처럼 만들었던 말.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런 말에 숨거나 움츠러들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아들을 지켜낸 사람이고 그 아이에게 선택받은 엄마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연주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아니? 내가 그렇게 말하는 순간 내 마음이 얼마나 가벼운지, 내가 사랑이라고 말했던 그 감정이 얼마나 얕은지 다 고여버리는 거야. 사랑은 조건을 붙이는 게 아니야. 사람을 선택하는 것도 조건을 붙여서 하는 게 아니고. 너는 우리 아들을 사람이 아니라 한 자리 차지할 수 있는 카드처럼 보고 있는 거야. 그 순간 연주는 격분하며 말했습니다. 아니, 오빠는 어떻게 엄마 편만 들어? 엄마가 오빠한테 뭘 해줬다고 그래? 오빠가 의사 된 거 우리 아빠가 어떻게 도와준 건지 알아. 우리 집이 어떤 집인지 알아. 오빠 같은 집안이랑은 차원이 다르다니까. 혁준이는 더 이상 참지 못했습니다. 그러더니 손을 올려 연주 어머니의 뺨을 때렸습니다. 공기가 찢어지는 듯한 소리와 함께 방 안이 정적에 잠겼습니다. 연주 어머니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고 연주 아버지는 당황해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군요. 연주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는 처음 보는 장면에 충격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아이가 자신을 위해 손끝 하나라도 올려본 적 없는 아이인데
제게 던져진 모욕 때문에 이 아이가 그 선을 넘었다는 게 저에게는 너무나 큰 고통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혁준이와 연주 부모님 사이로 섰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들은 모든 말들 제가 다 기억하겠습니다. 누구를 계모라고 부르고 어떤 집이 냄새난다고 하고 계모는 혼주석에 앉을 수 없다는 말들. 저는 그 모든 모욕을 잊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제 아들은 당신들 같은 사람들과 함께 살 만큼 가벼운 사람이 아닙니다. 그 말까지 하고 나서야 저는 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제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제 가슴은 이상하리만큼 담담했습니다. 참는 것도 용기지만 때로는 참지 않는 것이 더 큰 용기라는 걸 그날 깨달았습니다. 그 후 저는 연주에게 천천히 다가가 말했습니다. 너한테는 배우가 된다고 했던 그 꿈이 얼마나 가벼운 건지 모르겠지만 사람이 되지 못하면 무슨 직업을 가져도 아무 의미 없다. 그 말에 연주는 저를 노려보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자리를 정리하고 문을 나서려는데 연주 아버지가 도망치듯 나가려 하더군요. 저는 그 사람의 뒷덜미를 잡으려던 건 아니었지만 무심결에 손을 뻗다가 그 사람 머리에서 툭 하고 뭔가 떨어졌습니다. 가발이었습니다. 그 가발이 바닥에 떨어지자마자 주변 식당 손님들의 시선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저는 그 가발을 주워 테이블 위에 놓아놓기보다는 그들이 우리를 어떤 시선으로 봤는지 그대로 돌려주듯 식당 한가운데에 던져놓았습니다. 그러고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부끄러운 줄 아세요? 그날 저는 처음으로 제 아들을 위해 그리고 제 자신을 위해 싸웠습니다. 평생을 참고 살아왔던 제가 오랜 상처를 꾹꾹 눌러가며 견뎠던 제가 처음으로 제 존재를 지키기 위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혁준이는 제 옆을 조용히 걷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의 표정을 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너 아까 왜 그랬어? 아무리 화가 나도 어른을 때리는 건 안 되는 거야. 너는 의사잖아. 환자를 살려야 하는 손이야. 그 손으로 누군가를 때리는 건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자 혁준이는 잠시 멈춰서서 제 얼굴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맞아요. 그런데 저는 엄마 뺨을 때리려 했던 사람을 그냥 보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 사람 뺨을 때린 건 제 기준에서는 정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멎을 만큼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자라있다는 사실이, 이 아이가 나를 이런 마음으로 지켜주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저는 그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도 다음부터는 엄마 먼저 생각해. 내가 상처받을까봐 나는 그게 더 무섭다. 그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제가 겪었던 모든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며 제가 지금 어떤 엄마로 살아있는지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아이와 함께 살아오면서 이 아이가 진짜 제 아들이 되는 데까지 이렇게 긴 시간이 걸렸구나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저는 앞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며칠 동안 저는 몸을 가누기 힘들 정도로 피로와 긴장감이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마음만큼은 이상하게도 무너져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동안 제 속에 눌린 채 살아온 것들이 한순간에 터져나오면서 제 자신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제 아들을 향해 그리고 제 인생을 향해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계모가 아니고 이 아이의 엄마입니다. 그 말은 단순한 자존심이 아니라 제 인생 전체를 걸고 말한 선언이었습니다. 그 후로 혁준이는 조금 더 차분해졌습니다. 그날 있었던 일 때문에 마음이 많이 무거워 보였지만 동시에 어딘가 결심이 서 있는 얼굴이기도 했습니다. 며칠 뒤 어느 저녁 분식집 문을 닫고 의자에 앉아 쉬고 있는데 혁준이가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얼굴에는 싸늘한 피곤함이 묻어 있었지만 눈빛은 이상하게 뜨거워 보였습니다. 저는 걱정돼서 물었습니다. 다녀왔어. 요즘 얼굴이 왜 이렇게 상했니? 밥은 제대로 먹고 다니는 거 맞지? 혁준이는 제 앞에 앉아 한숨을 내쉬더니 잠시 말을 고르는 듯 했습니다. 그러다 아주 조용하고 낮은 목소리로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사실 엄마한테 숨긴 게 하나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은 다시 조여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혹시라도 그 아이 마음에 또 다른 상처가 생긴 건 아닌지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손을 덜덜 떨며 물었습니다. 뭔데? 뭘 숨겼다는 거야? 엄마한테 말해도 괜찮아. 엄마가 감당할 테니까. 그러자 혁준이는 제 손등 위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제가 연준의 가족이 절 데릴 사위로 쓰려고 한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연우한테 들은 뒤였어요. 혁준이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고 저는 그 말을 이해하는데 잠시 시간이 걸렸습니다. 연우. 연주의 남동생. 그 아이가 왜 우리 혁준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 이유를 묻기도 전에 혁준이가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연우가 저한테 말했어요. 자기 아버지가 의사 사위를 만들려고 수년 동안 여기저기 남자를 골라 붙여봤고 그 중에서 오빠라고 부르는 그 남자들을 연주가 접근해서 하나씩 걸러냈다는 거요. 그러다 저를 알게 됐고 연주에게 내가 딱이라는 말을 했다고요. 그래서 연주는 날 만난 게 아니라 의사라는 타이틀을 만난 거였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숨이 턱 막혔습니다. 저 아이가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제게 말하지 않았던 이유가 있었겠지요. 저 아이는 제가 또 상처받을까봐, 제가 괜히 마음 아파할까봐 그걸 혼자 감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 사실이 너무 가슴 아프고 미안했습니다. 저는 혁준이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너는 왜 연주랑 계속 만났던 거야? 그걸 알면서도 왜? 혁준이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제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제가 그 가족이 얼마나 사람을 이용하는지, 얼마나 더러운 비리를 품고 있는지 알고 싶었어요. 연우가 제게 병원 내부 자료들을 조용히 보여줬고 저는 그걸 확인하고 더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들은 병원을 환자를 살리는 곳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들 재산 늘리고 권력 유지하는 도구라고만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속아주는 척하며 시간만 벌었던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 아이가 도대체 어떤 아픔을 혼자 견디며 이 자리에 서 있었을까? 사랑이라는 감정도 의사라는 직업도 가족이라는 단어도 모두 도구처럼 이용하려고 했던 사람들 속에서 이 아이가 얼마나 혼란스러웠을까요? 저는 그 아이의 어깨에 손을 올려 눈물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혁준아, 내가 뭘 하든 엄마는 널 믿는다. 엄마는 내가 어떤 사람이 된 건지 너무 잘 봐왔고 너는 잘못된 선택을 할 아이가 아니야. 그러니까 엄마한테도 내 마음을 다 털어놔도 괜찮아. 혁준이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울컥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들 비리를 모두 정리해서 익명으로 제보했습니다. 병원장도 연주도 그 집안도 곧 무너질 겁니다. 엄마한테 상처 준 사람들도 다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거예요. 저는 그 순간 정말 숨을 쉬는 것조차 어려울 만큼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 아이는 어떤 위기 앞에서도 양심과 정의를 택했구나. 이 아이는 자신이 의사가 된 이유를 정확히 알고 있구나.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마음, 제 희생으로 만들어진 삶을 지키기 위한 마음. 그 마음이 이 아이를 이 자리까지 끌어올린 거였구나. 저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고맙다. 엄마가 한평생 살아오면서 받은 가장 큰 선물이다. 너라는 아이를 얻은 것. 너라는 아이를 이렇게 만든 내 삶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너무 고맙다. 그 후로 모든 사건은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병원장 부부는 불법 리베이트와 의료법 위반, 공금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되었고 연주는 가담한 부분이 드러나 연예계 데뷔는커녕 사회적으로도 완전히 매장됐습니다. 연우는 집과 완전히 갈라서 자기 인생을 찾아갔고 우리 혁준이는 그 가족과 아무런 연을 맺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혁준이에게 좋은 기회를 스스로 차버린 게 아니냐고 물으면 혁준이는 늘 조용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제 어머니를 버리는 삶을 선택할 만큼 추하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제 삶이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건 어머니가 제 곁에 계시다는 사실 하나로 충분합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가슴이 벅차오르고 눈물이 고이곤 합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이 아이는 저에게 친아들보다 더 깊은 사랑을 주었습니다.
이 아이가 저를 엄마로 선택해준 순간부터 제 인생은 다시 태어난 것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 뒤 혁준이는 한 여자를 만났습니다. 조용하고 따뜻하고 속 깊은 여자였습니다. 혁준이는 저를 데리고 가 조심스럽게 소개해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 사람은 엄마를 친엄마보다 더 존중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결혼식 날 그 여자가 친부모님을 설득해 저를 혼주석 가장 좋은 자리에 앉혔습니다. 저는 그 순간 세상 누구보다 빛나는 자리에 앉아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흘러나오려는 눈물을 꾹 누르며 제 인생의 모든 아픔이 다 의미 있었음을 느꼈습니다. 지금 저는 여전히 분식집에서 일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늦은 저녁에 가게 문을 닫을 때면 혁준이가 오는 날이 있어요. 우리 둘은 조용히 가게를 정리하면서 오늘 하루 어땠는지 얘기하고 제가 끓인 라면 한 그릇을 같이 먹습니다. 간판 불을 끄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늘 생각합니다. 세상 어떤 이름보다 아름다운 이름, 그게 바로 엄마라는 이름이구나. 저는 제 뱃속으로 아이를 낳은 적이 없지만 마음으로 낳은 아들이 제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빛나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계모라는 말에 상처받지 않습니다. 저는 그 어떤 사랑보다 강한 사랑으로 이 아이를 길러냈고 그 아이가 제 인생을 구했습니다. 어쩌면 저는 그 아이를 만나기 위해 그 모진 세월을 버텨낸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저에게 아직도 왜 그렇게 힘든 세월을 견뎠느냐고 묻지만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혁준이를 만나기 위해서였다고. 그 아이가 제게 와서 제 인생을 완성하기 위해서였다고. 그래서 저는 오늘도 분식집 문을 열며 조용히 말합니다. 잘 살고 있다고. 이 삶이 충분히 아름답다고. 그리고 저는 이미 세상 가장 행복한 엄마라고.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